네. 방금 소개받은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의 남재입니다. 제가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되었네요. 아, 좀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학술대회 큰 주제가 이제 퇴직연금 쪽이고요. 뭐 세부 주제로 디폴트 옵션으로 그렇게 잡혔습니다. 최근에 이제 새롭게 도입된 제도이고요. 네, 그 제도 시행에 맞춰서 뭐 좀 축하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축하하고 격려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뭐 그거하고 아울러서 조금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 그리고 과제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타이틀의 도입의 영향과 과제라고 일단 제 발표 내용을 잡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대로 제도가 시행이 되면 글쎄요,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제도 도입의 목적, 취지가 달성이 되려면 여기 계시는 퇴직연금 사업자 포함해서 앞으로 그 운영의 묘라 그럴까요? 뭐 향후 과제가 더 많은 상황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간에 많은 내용들이 좀 크게 의미가 없는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조금 요점 위주로 앞뒤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좀 스킵을 하도록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디폴트 옵션 얘기를 처음 들은 게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12년도쯤에 IOPS라고 이쪽 퇴직연금, 사적연금 관련된 국제 기구죠. 거기 총회를 갔다가 그때 6개 어젠다 중에 하나가 디폴트 옵션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용어를 처음 접했었는데요. 그때가 2012년이니까 아마도 2006년 미국의 연금법 개정 이후에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에 대한 면책이 보장이 되면서 디폴트 옵션이 이제 크게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즈음에 2012년 즈음에 각국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을 제도를 도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뭐 호주의 마이스퍼도 2013년 그때쯤, 그리고 영국의 네스트, 홍콩의 디폴트 옵션 등등 포함해서 그 즈음에 이제 다투어 제도 도입을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요. 그때 IOP에서 논의되는 많은 사항들, 디폴트 옵션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되는 문제점이라 그럴까요? 디폴트 옵션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퇴직연금 제도에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는 과정에 고려되고 반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부작용들, 그런 것들. 근데 너무 오래 저희는 고민을 했어요. 거의 12년이었으니까 10년이 지나서 겨우 이제 제도 도입이 되었는데, 제도가 도입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많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들, 뭐 이런 것들이 충분히 고려가 되다 보니까 조금 과하게 고려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제도 도입의 목적이 있을 텐데 거기에 당연히 수반되는 부작용을 나중에 이제 운영 과정에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을 미리부터 이제 차단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제도 도입의 목적이나 취지 자체가 좀 희석되거나 그런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당부의 말씀 쪽에서 드리게 될 골자 두 개가 뭐 굉장히 많이 이제 언론에도 나가고 해서 잘 아시는 내용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QDIA, 디폴트 옵션의 대안 상품들의 이제 원리금 보장이 포함된 부분. 사실은 그것보다는 더 큰 게 선택형이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의 취지 내지는 목적을 생각하면은 선택을 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디폴트 옵션인데, 우리 디폴트 옵션은 선택형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이 됐죠. 사실 그거 좀 논리적으로 언어 모순인 것 같은데요. 선택형 디폴트 옵션으로 설정이 되다 보니까 지금 근태법상에서도 디폴트 옵션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지를 않죠. 사전 지정 운용제도 원래 디폴트 옵션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자동 운영 방식 뭐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우리는 자동 운영 방식이 아니죠.
선택형 디폴트 옵션으로 되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그 앞에 그 축사에서도 그렇고 오히려 그 선택의 폭을 넓혀줌으로 인해서 더 나은 제도다라는 뭐 얘기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디폴트 옵션의 기본적인 취지, 그 비헤이비어럴 파이낸스에서 얘기하는 너치로서의 디폴트 옵션을 생각해 보면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게 내지는 여전히 선택을 계속해서 강요하는 게 과연 제도 목적을 부합하는 것이냐라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우려의 그 근간인 것 같습니다. 진행하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스킵을 하고요. 저희가 그 제도 도입을 하면서 뭐 늘 그렇지만 그 해외 사례를 많이 참조를 하죠. 그리고 지금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도 뭐 각종 그 언론이나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은 주로 이제 좀 장밋빛 희망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외 사례를 봤을 때 굉장히 디폴트 옵션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더라.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제도가 도입되었으니까 그런 식의 해외 연금 선진국의 선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도 이제 그런 식의 그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환경이 변화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 해외 사례를 그 참조를 할 때는 뭐잘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 해외 사례의 흔히 그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다르다는 거죠. 해외랑 우리는 워낙 다르기 때문에 해외에서 통했던 방식이 우리도 통할 거냐. 이제 그래서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커스터마이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제도를 가져오지는 못하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변형을 하게 되는데 그 변형이 하여튼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적절히 이루어져서 제도 취지는 건드리지 않으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형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 보통 이제 그 디폴트 옵션 얘기할 때 미국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401k 포함해서 이제 연금법 개혁 이후에 디폴트 옵션이 급격히 확산되고 거기에서 주력 상품이 TDF가 되고 했던 그 과정이요. 근데 우리 퇴직연금 제도하고 미국의 그 401k로 대표되는 기업연금 제도하고 좀 그 태생부터 다르다 그럴까요? 좀 본연의 그 원래의 그 제도 목적, 제도 취지, 제도 성격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디폴트 옵션이 작동하는 기제도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401k는 우리 퇴직연금은 그 제가 이렇게 보통 정리를 하는데 개인의 노후소득이라는 노후소득 강화 내지는 노후소득 보장, 쉽게 말해서 은퇴 이후의 연금소득이죠. 이런 굉장히 사적인 영역을 국가가 기업이라는 민간을 통해서 강제하는 제도,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그게 수혜되는 내지는 사적 영역은 개인, 근로자이고 그거를 강제하는 거는 국가가 법으로 강제를 하고 그 수단은 기업을 통해서 하게 되는 그런 구조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퇴직연금은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사적연금이 아닌 준공적연금으로 인식을 하고 관련 제도를 개편하거나 뭐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계속하는 것이고요. 이 퇴직연금 사이드에서 계속 논의가 되는 개인의 선택 내지는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법으로 강제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게 사적연금이기 때문에 내지는 뭐 그 이연된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등등으로 인해서 그 강제 부분이 적절치 않다라는 주장은 좀 옳지 않다라는 그런 시각입니다. 일단 징수를 강제로 했으면은 그 운용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는 강제성이 부여되는 게 맞고요. 중도 인출 당연히 강제로 막는 게 맞고요. 연금 급여 지급 일시불로 찾아가지 못하고 연금으로 강제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사적연금이었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강제연금이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전 퇴직연금의 단계에 걸쳐서 이게 준공적연금으로서 그리고 그 행태재무학 관점에서 어떤 개인의 제한된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진 강제연금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법적인 강제성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맞다라고 일단은 보고요. 거기에 비해서 이제 미국의 기업연금은 굉장히 자발적인 제도였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미국의 401k 같은 기업연금은 그 기업이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사내 복지수단인 거죠. 복지수단.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연금제도를 가지고 있고 그 연금제도는 기업이 상당 부분을 매칭을 해서 적립을 하게 도와주고
그리고 죽을 때까지 기업이 책임을 지고 연금으로 지급을 해주겠다. 이런 좋은 복지 제도가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퇴사하지 말고 계속해서 머물러라라는 어떤 그런 인력 유치 수단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미국의 기업연금 제도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로 예전에는 DB 중심으로 설계가 됐었다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기업의 재무 위험을 겪으면서 DC로 계속해서 전환이 되고요. 그렇게 DC로 전환이 되는 과정에서 디폴트 옵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도 몇 번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DC라는 연금제도 특히 우리나라처럼 그 개인의 노후소득이라는 사적 영역을 국가가 강제하는 연금제도에서 DC라는 거는 약간은 좀 제도 본연의 목적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돈을 강제로 걷어놓고서 그 운용은 개인이 알아서 하고 그게 손실을 보던 별로 불리지 못하던 그거는 개인이 알아서 책임을 져라 라는 게 DC 제도가 될 텐데 그 DC 제도는 그런 강제 성격의 퇴직연금하고는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우리나라도 지금 DC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고요. 미국 등도 유럽 등도 계속해서 기업연금이 DB에서 DC로 전환되는 게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좋지 않은 상황인 것이죠. 근데 하여간 그 DC 제도를 그렇게 채택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미국도 401K에서 더 이상 DB는 제공을 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들이 다 DC만을 선택하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강요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상황이라면 그리고 개인이 초장기로 퇴직연금이라는 자산을 20년, 30년 운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걸 받아들인다면 DC 퇴직연금에서 디폴트 옵션은 당연히 있어야 될 그 배려라 그럴까요? 제도적 보완 장치라는 거죠. 디폴트 옵션이 없는 DC는 굉장히 무책임한 제도라는 것인데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기업연금 401K를 제공을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는 이렇게 굉장히 좋은 디폴트 옵션을 탑재하고 있다라는 게 본연의 목적에 맞는 거죠. 기업 우수 인력 유치 수단이라는 기업연금으로서. 근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디폴트 옵션은 당연히 그 분산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다 보면은 그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게 원금 손실이 됐을 때 그 디폴트 옵션을 설정해서 제공한 기업이 법적 책임을 부담을 느껴서 그 연금법 제정 이전에는 그 디폴트 옵션이 거의 미국 401K에서도 도입이 되지 않았었죠. 근데 이제 그 도입이 되고 난 이후에 그 기업의 면책 조항을 넣으면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디폴트 옵션을 도입을 해서 TDF 중심에 그렇게 이제 그 굉장히 높은 수익 성과를 내고 했던 우리가 흔히 그 인용하는 선진국의 디폴트 옵션 사례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의 미국이 연금법 제정 이후에 디폴트 옵션이 활성화되고 그 성과가 좋았던 전철을 지금 밟을 수 있는 우리 사전 선택 지정 제도이냐라는 걸 반문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디폴트 옵션 포함해서 다 이런 그 사회복지 제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어떤 그 개인의 선택에 맡겨두는 부분과 그 국가가 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강제하는 것 사이에 어떤 그 넛지라는 개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넛지의 가장 대표적인 그 사례가 디폴트 옵션이라고 할 수 있을 때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에게 맡겨두기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그렇다고 해서 법이나 규정으로 강제하는 것도 적절치 않은 부분에서 그 넛지라는 개념이 이렇게 그 쿡 찌르기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는 규정으로 강하게 강제하지 않고 살짝 제도만 틀어서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만드는 거, 그게 넛지이고 그거의 대표적인 개념이 디폴트 옵션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가장 디폴트 옵션에서 중요한 게 제가 보기에는 그 옵트아웃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넛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완전히 어떤 실적배당 상품으로 투자를 해라, 비중을 얼마를 가져가라 라고 규정을 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바꿔놓은 거. 그러니까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적절한
분산된 포트폴리오로 투자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옵트아웃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 그 전에는 반대였던 거죠. 그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바꿔놓은 게 넛지 개념으로서의 디폴트 옵션의 핵심이 아닌가. 근데 우리 지금 그 사전 지정 운용 제도는 여전히 그 옵트인 방식의 디폴트 옵션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 DC 근로자들, 스스로 운용 지시를 해야 되는 DC 근로자들이 선택을 못해서, 운용 지시를 하지 못해서 임시로 원리금 보장에 머물러 있는 상황. 그러니까는 원리금 보장에 집중되어 있는 근로자들에게 물어보면 그거를 내 위험 성향에 맞는 내 투자 상품으로 원리금 보장에 넣고 있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대부분 투자를 보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당장은 바쁘니까 내가 조금 있다가 나중에 운용 지시를 하겠다. 그러면 그 사이에 머물러 있는 게 원리금 보장이다라고 봤을 때 지금 그런 DC 근로자에게 다시 또 디폴트 옵션에 5개에서 10개 정도 되는 상품 중에 내가 운용 지시를 못했을 때 자동으로 운영되는 상품을 미리 다시 선택을 해라 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디폴트, 우리나라 한국형 디폴트 옵션입니다. 그러면 그때 선택을 할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바로 내가 다 검토해서 디폴트 옵션 대안으로 제시된 5개에서 10개의 상품 중에 내가 이거를 지정할 여유가 없으니까 다음에 하겠다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원리금 보장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확하게 일치하는 사례가 일본 사례였고요. 일본 사례의 전철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려면 그 퇴직연금 사업자 포함해서 이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의 상당한 그 노력과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뭐 이런 그 내용들은 워낙 많이 말씀드린 내용이고 뭐 그렇게 해서 따로 반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뭐 3가지 한계를 얘기를 했었는데 앞부분에서 다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그 경쟁 구도를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경쟁 구도는 그 사업자 간의 경쟁 구도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옵션 상품을 최초로 설정해서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서 기업에 제시하는 퇴직연금 사업자의 간의 디폴트 옵션의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든 여하이 경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예를 들면은 그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는 10개에서 지금 15개의 상품을 승인을 받게 되어 있나요? 그 승인을 받는 상품을 뭐 계열사의 전체 계열사 상품으로 승인을 받는다라든지 등등, 실제 사업자들이 디폴트 옵션의 퍼포먼스로 경쟁을 하지 않는 상황이 아마 재현이 된다라고 하면 이 디폴트 옵션 제도는 그 활성화되기가 힘들 거다라고 보고요. 약간의 조금 희망적인 부분은 그 최근에 근태법 개정에서 조금 그 제도 개선이 있었죠. 적립금운용위원회 포함해서 IPS를 설정하게 하고 또 최소 적립 의무 강화하고 했던 부분들이요. 그 디폴트 옵션과 같이 법 통과된 부분들, 이 부분들이 디폴트 옵션의 어떤 실행에 있어서 뭐 일정 부분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입장에서 이제 디폴트 옵션을 근로자에게 제시할 3개 내지 5개의 제시할 상품을 기업이 먼저 설정을 하게 될 텐데요. 그 과정에서 예전처럼 퇴직연금 담당자 1인이 아니라 적어도 적립금운용위원회, 물론 적립금운용위원회는 DB 적립금 운용이 핵심 업무입니다만 이 DC의 디폴트 옵션 관련된 의사결정을 적립금운용위원회에서 같이 하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조금은 나은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시너지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